뇌를 알면 세상과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다. 1. 왜 노인은 일찍 자고 아이는 늦게 잘까? 우리 뇌 안에는 빛의 움직임에 따라 24시간을 자연스럽게 따라 움직이도록 만드는 생체시계가 있는데 이를 식교차 상액이라고 한다. 아침에 햇빛이 망막을 거쳐 식교차 상액으로 전달되면 이곳에서 송과체에 지령을 내려 세로토닌을 분비하도록 한다. 그러면 뇌는 각성 상태가 돼 잠에서 깨어난다. 반대로 저녁에 어둠이 내리면 망막을 거쳐 식교차 상액으로 전달되고 다시 송과체에 지령을 내려 멜라토닌을 분비한다. 멜라토닌은 잘 때가 되었으니 모든 신체 기관들은 잘 준비를 하라는 신호를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멜라토닌이 분비돼야 잠들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주기 리듬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후천적인 습관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개는 타고난 DNA의 영향을 받는다. 인간의 40%에 해당하는 아침형 혹은 종다리형은 이른 오후에 일주기 리듬이 최고조에 달하고 밤에 일찍 잠든다. 반면 30%를 차지하는 저녁형 혹은 올빼미형은 늦은 오후에야 일주기 리듬이 최고조에 이르러 밤이 늦어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다. 나머지 30%는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형으로 불린다. 어찌 보면 아침형에 맞춰진 세상에 사는 것은 저녁형들에게 고통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무조건 누군가를 게으르다고 비난할 것만은 아니다. 잠을 이해하면 청소년들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거나 노인들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행동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모두가 일주기 리듬이 다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멜라토닌 분비가 성인들에 비해 2~3시간 정도 늦어진다. 의도적으로 늦게 자는 것이 아니라 뇌가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다. 반대로 노인들은 멜라토닌 분비가 빨라진다. 그래서 밤에 일찍 잠들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다. 이 또한 생체 리듬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청소년들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노인들이 일찍 자고 새벽부터 일어난다고 해서 삐딱하게 볼 일도 아니다. 모두 자연의 섭리이니 말이다. 2. 노인들은 왜 사기에 취약할까? 즐겁게 공연도 보시고 매장에 잠시만 들르시면 됩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비가 올 때마다 쑤시던 무릎이 싹 낫고 중풍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매도 고칠 수 있어요. 이것만 먹으면 혈압, 당뇨 안 낫는 병이 없어요. 노인들을 상대로 비싼 물건을 파는 사기꾼들이 흔히 쓰는 말이다. 젊은 사람이라면 속아 넘어가지 않을 텐데 노인들은 이런 단순한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 그러기에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는 지금도 아주 많은 곳에서 성행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이런 현상도 뇌와 관련이 있는 걸까? UCLA 대학 셸리 테일러 박사팀은 사람들에게 세 개의 사진을 보여준다. 믿음직한 얼굴, 그저 그런 얼굴, 신뢰할 수 없는 얼굴이라는 세 개의 보기를 주고 사진 속 인물들이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지 평가하도록 했다. 20대의 대다수는 3번을 선택했지만 중노년층은 일부만 3번을 택했다. 테일러 박사는 이 결과에 대해 나이가 들수록 혐오감과 경계심,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앞쪽 뇌섬엽 부위가 퇴화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사기범죄에 취약해진다는 결론을 얻었다. 실험 결과를 보면 노인들이 사기에 잘 넘어가는 것은 뇌섬엽의 노화 때문이다. 뇌섬엽은 축두엽과 전두엽, 즉 이마와 귀 언저리 사이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으며 모든 내장기관의 신호가 거쳐가는 곳이다. 신체 내부에서 느끼는 모든 감각과 감정, 자율신경의 느낌을 받아들여
전두엽과 연결해 무언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나 다름없다. 두려움을 느끼면 심장이 고동치거나 화가 났을 때 얼굴이 붉어지도록 만드는 것도 뇌섬엽이 체감각 피질과 손잡고 하는 역할이다. 그러니 이름은 낯설어도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가 뇌섬엽이다. 뇌섬엽은 공정성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도록 하기도 한다. 신뢰 게임 같은 것에서 제한이 공정하면 보상 회로가 가동되고 도파민이 분비되므로 기분이 좋아지지만 불공정한 제한을 받으면 뇌섬엽이 활성화된다. 또한 뇌섬엽은 인간다움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떤 사람을 신뢰해야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 공감과 경멸,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혐오, 죄의식이나 용서 등 도덕적 판단에도 관여한다. 뇌섬엽의 활성화 수준이 낮을수록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자기 인식 수준이 높은 사람은 뇌섬엽의 활성화 수준이 높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뇌섬엽의 활성화 수준이 낮다. 뇌섬엽이 이러한 일들을 관여하다 보니 노화로 말미암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자기 인식 수준도 떨어지고 남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하지 못해 쉽게 넘어가는 것이다. 비단 뇌의 문제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원인도 있을 것이다. 나이 들어 사회생활이 줄어들면 사소한 일에도 심리적 고통을 느낀다. 외롭다는 생각이 들고 사회에서 소외당했다는 생각에 우울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그럴 때 자식처럼 살갑게 챙겨주는 사기꾼들의 사탕발림은 큰 위로가 되며 자식보다 낫다고 여김으로 속임수에 넘어가고 만다. 사기꾼의 말에 쉽게 넘어간다는 노인들을 탓할 것만은 아니다. 그들이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해 그런 것일 수도 있으니 말이다. 뇌의 노화가 사기에 취약하도록 만드는 원인임을 알았으니 나이 들수록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듯 싶다. 무턱대고 의심해서도 안 되지만 필요 이상으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있으면 한 번쯤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인간은 이기적일까 이타적일까? 인간은 이타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언뜻 생각하기에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배웠던 것 같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말이다.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실제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상당수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인간은 이기적이기보다 이타주의적 성향이 더욱 강하다고 한다. 세계적인 동물 행동 연구가인 프란스 드발은 침팬지들을 이용해 한 가지 실험을 했다. 침팬지 우리에 줄을 설치한 후 줄을 당기면 먹이가 튀어나오는 장치를 고안했다. 줄을 당겨 먹이를 얻기를 몇 차례 반복하면 침팬지는 줄을 당기면 먹이가 나온다는 사실을 학습하고 배가 고플 때마다 줄을 당긴다. 그런데 줄을 당길 때면 유리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옆방에 있는 동료 침팬지가 고통을 당했다. 침팬지는 몇 차례의 시행 끝에 줄을 당기면 자신은 먹이를 얻지만 옆방의 동료 침팬지가 심하게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놀랍게도 더 이상 줄을 당기지 않았다. 심지어 몹시 배고픈 상태에서도 줄을 당기는 것을 거부했다. 배부름의 만족보다 동료의 고통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드발은 또 다른 실험을 진행했다. 침팬지들은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산다. 침팬지들이 무리지어 사는 우리 안에 먹이를 던져 놓으면 서로 그것을 차지하려고 다툰다. 시간이 지나면 힘센 침팬지는 먹이를 많이 차지하고 힘이 약한 침팬지는 먹이를 전혀 얻지 못한다. 심지어 먹이를 하나도 얻지 못하는 침팬지도 있다. 이때 힘이 약해 먹이를 차지하지 못한 침팬지가 먹이를 많이 가진 동료의 먼전에서 낑낑대며 불쌍한 표정을 짓거나 대굴대굴 구르며 먹이를 달라고 구걸한다. 생존의 본능에 충실한 침팬지가 먹이를 나누어 줄까?
놀랍게도 답은 그렇다이다. 드발의 실험을 보면 두 가지 생각해 볼 내용이 있다. 하나는 공감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이타심이다. 공감 능력이란 타인의 감정 상태를 나의 내면 세계에 재현해 동일하게 느끼는 것을 말한다.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마치 내 가족이 죽은 것처럼 가슴 아픈 것, 친구가 승진했을 때 마치 내가 승진한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공감이다. 공감과 동정은 조금 다른데 동정은 상대방의 아픔이 마음에 와닿지는 않지만 그럴 것이다 라고 여겨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는 마음이다. 상당수 사람들은 동정을 공감으로 착각하곤 한다. 프란스 드발의 실험에서 침팬지가 동료의 고통을 이해하고 먹이를 포기하는 것은 공감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개체의 고통을 공감하고 약자를 도우려고 하는 행동에 대해 드발은 동물들은 서로를 짓밟거나 자기 것만 챙겨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협동하고 공유하면서 살아남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인간 본성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했던 토마스 홉스나 데이비드 휴문,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모든 인간 동기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즉, 모든 인간의 행동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심리학자인 데니얼 베스는 피험자를 둘씩 짝을 짓게 한 다음 한 사람은 고통스러운 전기 충격을 받는 피해자 역할을, 다른 한 사람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 관찰자의 역할을 하게 했다. 실험이 시작되면 피해자가 전기 충격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어느 순간 실험자에게 전기 충격을 그만 받으면 안 되느냐고 물어본다. 그러면 실험자는 관찰자에게 피해자 대신 남은 전기 충격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묻는다. 이때 관찰자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주어진다. 하나는 피해자를 대신해 전기 충격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제안을 거절한 후 피해자가 남은 전기 충격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다. 또 다른 그룹에는 피해자를 대신해 전기 충격을 받거나 그 장면을 지켜보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이 연구에서 실제로 피해자에게 전기 충격이 주어진 것은 아니고 그런 척한 것뿐이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선택권을 가진 관찰자 중에는 피해자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어 중도의 실험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았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선택권이 없는 사람들 중에는 피해자를 대신해 전기 충격을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실험 결과는 가능한 한 불편한 상황을 벗어나는 선택을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피해자를 대신해 고통을 받는 선택을 하는 경향이 많다는 걸 보여준다. 즉,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일을 선택하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다. 이때 사전에 짝을 지어 공감을 나눌 기회를 가진 실험자의 경우는 관찰자를 대신해 남은 전기 충격을 받겠다고 자원하는 비율이 높았다. 공감이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도록 만든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실험 결과에서 보듯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서 기쁨을 느끼도록 진화한 것이 틀림없다. 결국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기보다 이타적인 존재라 해야 할 것 같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인간의 본성인 이타주의를 적극적으로 드러낸다면 세상이 더욱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